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서해상으로 130여 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까지 가해왔습니다. 오늘 밤새 있었던 일인데요. 이 포병 사격의 탄착 지점이 북방 한계선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에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 이 완충구역 안에서는 해상 사격이나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아주 대놓고 합의 사항을 위반해버렸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하죠.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유도해야겠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가을 산행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잠시 후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존해원 25화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광주 내려가셨다고요? 예, 광주 MBC에 방송이 있어서 방송 끝나고 지금 돌아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또 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자, 어젯밤 늦게 오늘 새벽까지 좀 대단했습니다. 뭐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위협 비행을 했고 또 미사일도 쏘았고 또 서해상으로 동해상으로 또 포병 사격까지. 뭐 최근에 계속해서 잇따른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요. 계속된 이런 북한의 도발, 글쎄 뭐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것만은 꼭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 쪽으로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불만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를 좀 하고 싶고 어쨌든 제재를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어쨌든 미국이 좀 강경하더라도 한국이 조금 부드럽게 나와서 예전처럼 좀 중간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좀 강화시키고 그 강화를 통해서 결국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또 한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미사일 그 도발이 너무 잦았어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차례 가깝게 30발을 쐈대나 30차례를 쐈대나 제가 참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올해 들어서 이런 미사일 도발이 너무나 잦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의 군사 도발을 두고 이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합참에서 9.19 군사 합의라고 하면 아마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지난 2018년 4년 전에 왜 평양에 가서 그 양국의 그 국방장관 이제 서명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뒤에 이렇게 서 있고 그 장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군사 합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파기 가능성이 뭐 매우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일부 여당 의원들하고 이제 보수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국지적인 어떤 충돌을 막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GP를 없앤다거나, 예. 그 최전방에 GP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비무장지대. 근데 그걸 다 철수를 시켰거든요. 양측이 다. 예.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훈련도 일정 부분 좀 제한하고, 물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9.19 군사합의 일정 부분 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그것 때문에 9.19 군사합의 자체를 완전히 그러면 무력화시키는 것이 우리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파괴하게 되면 이제는 그 국지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완충지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깨는 것은 더더욱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북한이 완전히 파기를 선언하면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서가 북한이 지금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까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물론 이제 도발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로 우려는 있지만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는 요소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얘기할 게 아니라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국제 제재를 통해서 조금 더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가야지 기존에 있던 합의문까지도 파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또 도발을 더 감행하는데 빌미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한이 위반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깨면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될 게 뻔하고 우리가 먼저 파기할 필요까지는 없다. 맞습니다. 최대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전술핵 재배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북한 도발의 여권에서 이제 재배치하자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전술핵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알아봤는데 전술핵이라는 게 있고 전략핵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술핵은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소규모 핵, 소형, 소형이고 전략핵은 이제 대규모. 최근에 이제 다 이제 전술핵 쪽으로 소규모로 이제 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지난 뭐 70년대 80년대 전술핵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서요? 우리 미군 부대에 이제 배치한 바 있고 92년에 이제 그걸 반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자, 이 전술핵 재배치 뭐 핵 공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논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측이 폭탄 하나씩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도움이 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핵을 갖는 순간 비핵화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돼요, 이제는. 한반도가 핵으로 일단 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양측 어느 쪽이든 잠깐의 실수, 잘못된 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한반도 전체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핵이 한 발만 한반도에 떨어져도요. 전 국토가 사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그 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해주는 꼴이 되고 이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가지고서 조금 더 위험한 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배치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한반도가 한마디로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전술핵 배치라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핵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은 우리가 전술핵 같은 경우에 어디에 놓을 거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주장으로 하면 미군 부대에 놓는 거거든요. 주한 미군 부대. 근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우리 핵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타겟을 잡고 만약에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생기면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요즘 전술핵은 어느 그 한 곳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행기, 항공기, B-2라든지 이런 폭격기 아니면 뭐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데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게. 그러니까 전술핵이 필요할 때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와 한반도에 절대로 핵을 발사하거나 쏘거나 터뜨려서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정말 불가피하게 쓴다고 하면 ICBM에 실어서 미국에 쏴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몇 분 차이 안 난다면서요. 그쪽에서 쏘나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쏘나. 예. 전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순간 비핵화 논의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고요. 핵을 인정하면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는 이, 눈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핵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쏘는 순간 죽는데요. 뭐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북한 정권이.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막겠다고 우리가 핵을 갖는다? 그거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미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할 가능성이 낮다고 아직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부대가 출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BM에 실어 쏘면 금방 한반도에 도달하거든요. 뭐 괌에서 쏴도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논리예요. 야, 저쪽이 핵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건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반도를. 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또 유지 비용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렇죠. 유지 비용 엄청나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논란이 되겠습니까? 사드 배치하는데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논란이 돼가지고 막 양분됐는데 전술핵 가진다고 하면요, 완전히 국론이 분열됩니다. 뭐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거기도 난리가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엄포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그쳐야지 이거 그렇죠. 정말 실행에 아니면 옮겨서는 안 우리는 되겠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군과 우리는 협력해서 언제든 필요하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군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미군의 ICBM이나 미군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에서 충분히 우리나라에 뭐 1, 2분 안에 도착 가능해요. 그럼요.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남북한 긴장 관계 빨리 좀 풀려야 될 텐데 좀 걱정이 있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역시 예상대로 이번 주 국감장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그랬죠.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일성주의자다, 뭐 총살감이다, 뭐 윤건영 의원에게도 아주 부적절한 그런 발언했었고, 결국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뭐 예상대로였죠.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예상대로였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못했어요. 예상을 넘어섰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장관급 자리거든요, 위원장이. 경산호 위원장이. 물론 청문회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장관급 자리에 공직자로 섰으면 최소한 그런 태도는 보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온 국민이 놀라게 만드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산호 위원장을 할 수 있는지. 경산호위라고 하는 곳이 경제계, 그리고 노동계, 사회계, 이 세 계층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향되고 아주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신 분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유튜버로서는 뭐 무슨 말이든지 못하겠습니까? 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뭐 김문수 위원장이 어떤 말을 해도. 근데 이거 지금 공직이니까 아주 중요한 또 공직.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부적절. 근데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극우적인 인사가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 글쎄, 이런 논란이 될 걸 윤석열 대통령도 뻔히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인물을 위원장에 임명했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해외 순방으로 엄청난 뭐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 지지율 추락했고. 그래서 이거 국면 전환용으로 좀 시선 끌기용, 너네들끼리 좀 이렇게 싸워봐라. 좀 시선 좀 옮겨봐라.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면 사실은 다른 이슈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하는데, 그런 의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노동계에 대한 어떤 시각? 예전에 대우조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나시죠? 그거 뭐 불법이다. 예를 들면 저렇게 계속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공권력 투입까지도 암시하는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노동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김문수 지금 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이슈로 덮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계를 보는 시각 자체가 강성이고
그러니 그걸 대신해 줄 사람, 욕먹으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위원장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사노위 위원장이란 자리가 어떻게든 뭐 노사관계, 뭐 대화 타협을 이끌어내는 이런 자리인데 이런 것보다는 좀 힘으로 좀 찍어 누르려는 뭐 그렇죠. 법으로 좀 통치하려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또 조선왕조는 너무나 무능했다.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뭐 이런 발언.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가해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신민사관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는데. 신민사관이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신민사관이 뭐냐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나서 역사를 왜곡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어린아이를 가르쳤던 사관, 역사관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못나서 너희들이 무능해서 망한 거야. 우리가 도와준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관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정진석 위원장이 한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무능해서 무너진 거지. 일본의 침략이 아니다. 왜냐면 침략이 아니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지만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망해서 우리가 속으로 문드러지고 썩어서 그렇게 된 거다.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 내부에서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의 침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약한 나라라고 침략해서 짓밟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뭐 물질을 뺏어가고 이런 일을 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 왜 비판을 안 하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논란이 되고 그게 신민사관에 뿌리를 둔 이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뭐 우리 역사 책에 있잖아요. 임진왜란은 그럼 뭐고, 그렇죠. 우리 의병들은 뭐고, 독립운동가들 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 후손들도 참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그렇게 외국과 싸우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많은 분들,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헌신, 이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체? 우리가 무능해서라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의병이 일으켜서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싸우려고 하고 투쟁하려고 했던 그 많은 우리나라의 그 선량한 시민들, 국민들, 이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순국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요즘에 보면은 그 일본 그 극우파들의 그 대응하는 거 발언하는 거 보면 대법원 판결이 있잖아요. 그 전범 기업들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 보고 저 사과하라 막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우리 정부 보고 똑바로 다시 조치해라.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일본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목숨을 얼마나 많이 뺏겼습니까? 짓밟히고 인권 유린당하고 약탈해가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면서 이 재판, 그 사법부 재판 갖고 그걸 또 사과하러 우리에게 오히려 요구를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황당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결과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그거를 뭐 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해결하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또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좀 안타까운 것이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다 지금 너무 끌려다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다. 행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러저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와 왜 국제 문제, 외교 문제를 엮느냐. 그럼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요구에 들어주는 듯한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이 그 일본이 그냥 더 고자세로 나와가지고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예,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좀 준비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지금 뭐 시끌시끌했을 텐데 오늘 수고 특히 더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산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서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산행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행,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또 가을 산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 탐방시설과의 박준규 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준규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백산 사무소 근무하고 있는 박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 아무래도 가을 성수기다 보니까 많이 그렇죠. 바쁩니다. 예. 연중에 가을철이 제일 많죠, 산을 찾는 분들. 아무래도 어때요? 가을철이 가장 이제 기후도 좋고 산행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죠. 가을철이나 그런 많습니다. 예. 소백산의 지금 단풍은 어때요? 다 들었나요? 한 몇 % 정도? 소백산 단풍은 이제 한 절반 이하 정도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절반 되고요. 이하. 예. 그럼 뭐 이번 주말, 뭐 다음 주말, 그렇죠? 한 이번 달 말까지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산 얘기하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요. 자, 오늘 소백산에 내 도시락을 부탁해란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서비스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탐방객분들이 도시락을 챙겨오시지 않으셔도 저희 측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네. 이제 국립공원 내 일회용품 서비스 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탐방객의 편의 향상 목표로 시작된 저희 사업입니다. 네. 그러셔서 탐방객분들이 카카오톡 채널에 소백산 내 도시락을 부탁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협약된 업체와 통해서 친환경 도시락을 이제 탐방지원센터에 제공 및 수거를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좋네요. 뭐 따로 먹을거리 준비 안 해도 되고. 네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카카오톡 통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간단하네요, 그냥. 그냥 검색창에, 내 도시락을, 소백산 내 도시락을 부탁해 치니까, 거기 안내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용하실 편하게 간단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친환경 도시락이라고 하셨는데, 도시락 용기가 뭐 친환경이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의미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도시락이라고 하면은 일회용품 통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자 저희가 이제 다회용 도시락을 통해서 직접 이제 배달을 해드리고 수거를 해드려서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저희가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래서 수거까지 다시 해가는 그래서 친환경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도시락 혹시 많이 비싼가요? 얼마예요? 도시락은 금액이 비싸지 않고요. 얼마인데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예.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나질 않는데 예.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왜 친환경이냐면 그 음식도 도시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지역에 더덕 소불고기가 주 메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친환경 이제 재배를 통한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이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친환경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 더덕구이 불고기가 또 있군요. 예, 저희 메인. 비싸겠는데요? 예.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저도. 아, 네네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내 도시락을 부탁해. 많은 분들 이용하고 계신가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소백산이 둘로 나눴습니다. 단양 쪽이 있고 저희 영주 쪽이 있는데, 이제 단양에서 처음 출발을 했고요. 단양은 1,200개. 연간, 그다음에 저희 소백산 영주 쪽은 한 800개에서 도합 합쳐서 연간 한 2,000개 정도 도시락. 아, 연간 2,000개. 네네네. 현재는 이렇군요. 이제 앞으로 더 뭐 많이 알려지면 훨씬 더 이용들 많이 하시겠네요, 앞으로.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더 많이 아시면은 더 수량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도시락을 부탁해. 이게 그러니까 입산 장소가 천동이 있고 어의곡이 있군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두 갈래로. 네네. 그러니까 그 선택해서 나는 천동 쪽으로 갈 거야. 그럼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천동 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 지역에 오르는 코스 대비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내 도시락을 부탁해 서비스 이용하려면은 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저희가 좀 혼선을 막고자 일어나 해서 카카오톡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양 방면 또 영주 방면 이 채널이 이제 따로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이제 산행 가는 코스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점점 가을산 찾는 분들 이제부터 이제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소백산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떻습니까? 소백산 같은 경우 최근 산행객 뭐 눈에 띄게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저번 주에 저도 업무상 산행을 했는데요. 이제 여름 이제 휴가철 끝나고 가을철 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이제 탐방객분들이 많아지셨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저희 가을에 이제 인원이 많아진 거와는 별도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서 이제 젊은 층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산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요즘에 정말 젊은 분들 많이 찾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굉장히 가을철이라 그런지 등산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갑자기 그 드라마 그 지리산이었나요? 예전에 끝난 거. 네. 그거 혹시 계장님 보셨어요? 지리산? 저는 당연히 직원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왔습니다. 네. 거기 전지현 씨 레인저인가요? 뭐 그걸로 나오잖아요. 맞나요? 레인저? 그 소백산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국립공원공단 직원분들을 통칭해서 레인저라고 명칭을 드리고요. 각 분야, 세부 분야마다 이제 전문 직렬이 달라서 통합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준규 계장님도 레인저시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레인저가 맞습니다. 그 산 막 뛰어다니세요? 그 오르막 나는 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기어가는데 거기 뛰어다니시는 분들 보면 보통 저희 평시 업무에는 당연히 뭐 뛰어야 될 일은 없고요. 저희가 뭐 급하게 저도 이제 시설 공사나 기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뭐 탐방객들 구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제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말 뛰기도 합니다. 최근에요. 혹시 안전사고도 좀 많이 발생하나요? 어때요? 소백산에서 최근에 안전사고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저희 뭐 발목을 약간 접질리는 염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탈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요즘은 또 특히나 소백산에 이제 첫눈이 이제 10월 10일 날 내렸었거든요. 벌써 내렸나요? 예. 그 위쪽에 산 정상 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은 가을이지만 위에 이제 우리 고지대 부분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방한용품이나 이런 걸 잘 챙겨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을철 산행할 때 주의할 점이 좀 특히 있잖아요. 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뭐 간략하게 한 2가지 정도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을 말벌과 가을 독사입니다.
예. 아, 말벌이 가을에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네, 8월에서 9월 산란기 거쳐서 10월에 개체수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가 지금이고요. 예. 네네네. 독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을이어서 겨울잠 준비를 위해서 영양분이나 이제 독성을 가진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가을 말벌하고 가을 독사 준비, 조심하시라는 말씀. 네. 이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 그 말벌 보고 독사가 이렇게 앞에 지나간다 그러면. 우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잘 보고 다니셔야 되고요. 저희가 정규 탐방로 상에는 이제 나타나는 확률이 많이 적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주시. 혹시 만나시면은 그 자리를 빠르게 도망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멧돼지 나온다는 소식은 없었나요 혹시? 멧돼지는 저희가 뭐 간혹 접수가 되곤 하긴 하는데, 저희 뭐 탐방객, 정규 탐방로 상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빈번하게는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신고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갈 때 반드시 그 정규 탐방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 탐방로 아닌 곳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나 산 좀 탄다 하시는 분들.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새끼라고 하죠.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독사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을철에 저체온증도 주의하셔야라는 그런 말씀까지. 그리고 간혹 산을 찾았다가 왜 거기 보면 왜 각종 임산물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뭐 도토리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주워오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가 이제 화요일에 하는 안영진 변호사 하는 코너에서 이거 한번 다뤘어요. 이거 명백한 불법이라고 가져오는 거. 뭐 도토리 가져오는 것도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 뭐 자연공원법상 이제 도토리, 밤송이, 은행 열매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열매들도 이제 임산물 채취 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만 오시기를 두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가져오셨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꼭 주의하시고 그밖에 뭐 인화물질 절대 소지하면 안 되시고 뭐 흡연, 음주 이런 거 금지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정규 탐방로 이용하시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 1분도 안 남았네요. 소백산 찾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먼저 저희 소백산과 국립공원에 관심 가져주신 탐방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립공원 근무하면서 느낀 자연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소유라는 것에서 이제 남을 배려하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산행 그리고 안전한 산행을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풍수학자 남사고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소백산을 보고 내려와서 절을 하시면서 화린산이라고 지칭하셨거든요. 즉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감탄하셨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쳤던 탐방객 모두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람을 살리는 소백산의 생기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탐방시설과 박준규 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